안녕하십니까. 기술과정 교과 교육론 발표를 맡은 이기예라고 합니다. 저는 교재 70에서 99쪽 부분을 맡았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보시면 노자학적 학습 경험의 의미, 또 문제 해결 사고와 기술 교육 방법론, 체화된 인지와 연장된 마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작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국어사전에서의 노작과 노작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노작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힘을 들여서 부지런히 일함 또는 힘들여 일하거나 활동함이 되겠고요. 노작교육의 국어사전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니다. 학습자로 하여금 뭔가 일을 힘써서 하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익히고 깨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하고요. 아동의 몸의 활동을 통해서 정신을 도야시키려고 하는 교육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교과서 71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노작은 놀이와 노동을 양끝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중간쯤에 있는 활동인데요. 노동과 노작을 좀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혼용되어서 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노동 같은 경우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생산물이 경제적인 상품 가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강조하는 활동인데 노작은 뭔가를 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입니다. 노작은 놀이와 노동의 가운데 있는 활동인데요. 이 그림은 내적인 만족, 또 사회적인 관련, 창조적인 변용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관계를 도식화하였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이 내적인 만족은 일할 때보다 당연히 놀 때가 좋으니까 놀이로 가면서 증대를 하고 노동으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갖게 되죠. 또 우리가 뭔가 놀이를 통해서 만들어낸 산출물은 사회적인 관련이 좀 적은 대신에 노동과 관련된 산출물은 사회적인 관련이 좀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창조적인 변형은 이 셋 중에서 노작과 관련된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노작교육 실천가로 알려진 케르센 슈타이너는 노작은 직물적, 실체적, 사실적, 객관적인 것을 강조한 자아의 표현 행위고 여기서의 자아는 정신적, 의지적, 자발적, 자율적인 면이 강조가 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도 이때는 아직까지는 신체적인 노작이나 또 정신적인 노작의 개별성은 인정되지 않았었던 시기이죠. 그러다가 이제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협의와 광의의 의미로 노작을 정의하였습니다. 즉 신체적 수기적 노작을 이제 협의의 노작이라고 하였고 정신적 신체적 자기활동을 광의의 노작이라고 했는데요. 신체적인 노작은 일련의 분화한 행동의 총체고 이거는 일정한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식이 수반된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속에서 자기활동의 목표를 의식하는 능력, 또 목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숙고하고 판단하는 능력, 또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정의적인 능력, 이 신체적인 노작의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는 곧 정신적, 신체적 자기활동이다. 즉 광의 노작의 의미에 들어간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노작은 개개인의 의지적 가치 실현의 행위이고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통합된 직물적, 실체적, 객관적, 구체적인 행위로 보아야 된다. 즉 이러한 노작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자기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이 창조적인 인간 활동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작교육의 가치적 변화가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사회적인 환경이 어땠느냐? 노예와 자유인이 존재하였죠. 특히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의 노동에 의존하면서 얘네들은 일을 하지 않죠. 여가를 그냥 즐기면서 생산활동이나 직업과는 무관한 교양교육을 받았죠. 왜 생산활동과 직업과 무관한 교육을 받았냐면 이런 활동은 누가 하는 거냐면 노예가 하는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는 노동과 관련된 일들과 교육들이 천시가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인의 교육에서 이 노동과 생산에 관련된 학문이나 활동은 배제가 되었죠. 근데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회가 달라졌죠. 노예 수도 감소하고 자유로운 농민의 소작화, 또 봉건제, 장원제, 종교개혁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는데요. 특히 중세 수도원에서 생활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을 이 수도승의 최고 의무로 규정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노동을 멸시했지만 그런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후기에 도시경제 체계로 변화하게 되면서 시민계급도 등장을 하였고요. 생산과 직업에 대한 도제제도가 나오면서 직업훈련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도제제도에서는 두 가지를 훈련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한 비법을 알려주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도덕과 문맹 탈피의 이런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죠. 따라서 중세에 있어서 이 노작교육의 교육적인 측면은 도제제도를 통한 이런 직업적인 훈련적인 접근이었고 학교 교육 밖에서의 적용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이를 대상으로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죠. 그러다가 산업혁명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시기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전문적 인문주의적 교육 과정에서 현대적인 교육으로 변모가 되었는데 거기에 많이 기여한 사회적인 세력이 바로 국가주의, 민주주의, 산업혁명입니다. 특히 이 산업혁명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요. 이 산업혁명 때문에 이전의 도제제도로는 복잡한 기계의 원리나 훈련 수준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직업훈련이 필요해라는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육학자로 루소가 있는데요. 이 루소는 노자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실용적인 교육 과정의 직업적인 경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소가 지은 책인 에밀에서는 아동이 하루에 언어적 수업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이전의 지식 위주의 인문학적 교육보다 1시간의 수작업, 노동이나 노작으로 얻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고요. 책으로 아동을 고립시키는 것은 이제 이전의 인문학 교육이죠. 그거 대신에 작업장에 애들을 보내야 된다. 그 작업 활동에 그들을 동참시킨다면 그들의 손이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신체적인 활동이 이 정신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동이 이런 모든 자격을 체험하게 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죠. 그래서 수공교육 과정의 의의를 개인적인 성취도 있지만 사회적인 성취가 있다라고 부여를 하면서 이 직업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직업을 경멸하는 편견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교육 이념은 농부처럼 일하고 철학자처럼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루소의 노작에 대한 교육 사상은 페스탈로치에 의해서 실천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사람은 노작을 통해서 아동의 과학적인 인식을 촉구할 수 있고 또 인간관계를 바르게 파악해서 심성의 고상화도 추구할 수 있다. 즉 노작을 통해서 전인적인 발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상의 교육은 직업교육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전의 말과 지식이 경험에 앞서는 그런 교육을 비판하였고요. 지위의 인식은 아동 뒤에 노작을 통해서 개발된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에 의존한 이전의 교육보다는 사물을 발견하는 데 의존하고 경험을 통해 실증하는 실물 교수 방법을 보완해냈죠. 하지만 형식도야 이론의 바탕을 둔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사람은 이제 프레벨인데요. 이 사람은 페스탈로치와 루소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의 개성 발달, 자발적인 활동을 강조하였고요. 이는 생활과 노작으로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관련점 언어 전달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개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단지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만 일하고 생산하고 창조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저속하고 고쳐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인간이 하는 일은 고귀한 본질이 외적 형태로 나타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외형적인 일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노작을 위해서 일찍부터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상적으로만 노작을 가치 있게 생산한 것은 아니고 실천적인 노력이 있었는데요. 조그마한 어린이 작업소라고 명명한 학교도 세웠고 이런 학교가 나중에 유치원으로 개칭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본 루소와 페스탈로치 또 프레벨로 이루어진 시해 교육 운동은
독일의 케르센 슈타이너에 의해 도입된 노자 교육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사람은 학교 교육의 목적을 유능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으로 두었고, 이 노자 교육을 그 수단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종래의 서적 중심의 학교를 윤리학교로 바꿔야 되고, 이 윤리학교는 다시 노작 학교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있는 지식, 실천력 있는 지식, 인간과 성격을 형성하는 데 쓸모 있는 지식을 강조하였습니다. 노작 교육의 원리도 5가지를 주장하였는데 서적 중심의 교육이 진행 단계에서 벗어나서 정신적, 육체적, 노작 활동을 통해 전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노작 활동을 통한 직업 부여로서 폭넓은 직업적인 소양을 갖게 했다는 점이 이 현대의 비인간적 직업교육 체제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세기와 20세기의 미국의 노작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19세기에는 바로 파커라는 사람이 노작교육을 미국에 뿌리 내리는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교과 중심 학습은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고요. 교육의 전 목적은 일을 위하고 또 조직적으로 일하고 일을 사랑하고 정신과 심정을 일과 연결하도록 아동을 훈련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비판하였고 수공훈련 예술, 음악, 과학, 체육 같은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자기 표현을 강조한 교과 영역을 중요시하였죠. 아동의 개성과 요구를 존중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죠. 듀이는 교육은 사회의 준비 과정이 아니다. 바로 사회의 과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노작은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훈련과는 좀 구별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노작교육의 목적은 각종 관념과 그 관념이 행동으로 구현된 것과의 사이에서 부단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호작용 때문에 성장이라는 사실을 초래하는 데 있지 외부적인 실용 이런 거를 운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노작교육의 원리도 이렇게 5가지 주장을 하였는데요. 노작은 교육과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고 또 순수한 직업적인 교사보다는 자유교과로서의 우월성에 두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노작은 도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노작을 사용할 때 쓰면 안 되는 몇 가지 방식을 정의하였는데요. 바로 명확한 처방이나 지시를 그냥 따르는 행동,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또 기존의 모델을 수정 없이 내가 뭔가 판단하거나 뭔가 수정하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재생하는 활동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은 그냥 단순하게 근육의 기민성에만 도움을 주지 뭔가 목적을 지각하고 정교하게 과정을 가다듬는다든지 수단을 선택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맞춘다든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는 일을 좋다라고 보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자발성을 제한하고 판단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살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너의 노작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사람은 발도르프 학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스테이너의 교육학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고와 감정과 실천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육체, 영혼, 정신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 세계에서 정신적 세계로 이끄는 교육적인 활동에서 노작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테이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는데요. 일단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3중적으로 구분되는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물의 세계, 인상의 세계, 또 신성한 존재로서의 그 무엇이 자신의 존재와 활동의 비밀에 관해서 나에게 정체를 드러나는 세계. 인간은 이러한 3중적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스스로 나타나는 환경 속에서 있는 사물인 육체, 또 영혼은 인간이 사물을 자신의 존재와 결합시키는 것, 또 정신은 인간이 사물을 신성한 존재로 느낄 때에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무엇을 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즉 인간은 감각적 인식의 세계인 육체와 또 정신적 세계를 구축하게 해주는 영혼, 또 고귀한 존재로 드러나게 해주는 정신의 영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좀 종합해서 다시 보면 스테이너는 외적 세계에 대한 내면 세계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요. 육체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사물과 관계를 맺게 된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아니다.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사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작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문명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또 영혼과 정신세계를 획득해 나가는 방법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런 측면에 잘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도구 사용을 위한 손놀림이 필요하면서 어려서부터 이를 통한 노작 활동이 잘 전개가 되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기술적 능력도 확보할 수 있고 정신적 능력까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노작 교육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육체, 영혼, 정신 이 네 가지를 일치시켜주는 전인적인 존재, 또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위해서 이 노작 교육이 꼭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였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 노작 교육의 교육적인 의미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점을 종합해서 보면 스테이너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노작 교육의 본질은 바로 손으로 느끼는 전인적인 교육입니다. 따라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손으로 느끼는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깨닫고 또 이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영혼과 정신의 세계를 갱신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현실 세계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바탕을 주고 있다는 점이 지금의 많은 발도르프 교육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노작 교육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인 차원과 방법의 측면들이 모두가 교육에서 독립적으로 고려가 된다면 그게 오히려 고립된 경험이 되면서 이제 메마른 경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경험을 여러 가지 교과 예형으로 분류하고 규격화하면서 경험 체계의 이제 판마기를 만들고 이 경험을 파편적인 단위로 분리시키고 있는 게 문제다. 거기에 하부 구조로 분화되어 있는 경험들은 여러 가지 교과들로 분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통합의 구조를 성립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분류된 경험이 교육적 경험으로서 의미를 유지하고 그 특징을 잘 지니려면 다른 차원의 경험적인 의미와 융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안으로 특히 여기 2번째 보시면 경험의 종합화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는 것에 바로 노작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기술교육이라고 하면 뭐 상업, 농업, 공업 분야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한 교과라고 규정을 하고 이건 그냥 직업 교육의 일부구나 라고 운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기술 과목은 교양교육이나 자유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술교육은 인간 경험의 여러 차원적인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개별적인 교과들의 학습을 통해서 부획화되고 판편화된 단편적인 경험들을 일상적 삶에 생생하게 직결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양교육과 자유교육의 내용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에서 노작교육은 체계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노작교육을 통해서 일의 사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또 학교와 산업사회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또 일의 과학적 사회적 기초를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능동적인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작교육의 결과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즉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으면서 학교 교육의 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활동이 바로 노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측면에서의 노작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러한 의미 있는 노작 활동은 기술적 활동과도 매우 유사한 활동이다. 특히 기술교과 교육의 철학적인 기초로서 노작 교육의 교육적인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사고와 기술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은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익숙해지고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점검하는 것을 가능하게 배려를 해주는 교육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문제 해결자와 혁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입니다. 또 이 기술교육 활동은 사고력 증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기술교과 교육에서 사고의 2가지 유형, 즉 비편적, 창의적 사고를 하는
설계 과정 활동과 또 창의적 문제 해결 활동에서 또 창의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사고의 개발에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활동을 본질적으로 규명을 좀 해보면은 일단 기술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특정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 중에서도 기술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한정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의 정확한 답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점, 또 기술적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문제 해결 접근 방법으로 설계를 이용하게 되는데 모든 기술적인 문제가 설계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 설계는 기술적 개발의 핵심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설계 또는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교양은 제품이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에 대한 친숙도뿐만 아니라 인지적, 절차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죠. 또한 세 번째로 가난문적 기능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대부분의 이론적인 문제가 사고와 관련이 있는 반면 이 기술적 문제 해결은 사고에 기반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는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정의하고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능력은 기술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특히 중요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설계 과정이 교과의 핵심 방법론이고 기술적 과정과 사고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레너스는 이 설계 활동의 네 가지 사고 과정을 정의했는데요. 상상과 구체화, 모델링과 의사소통, 조사와 분석, 아이디어 개발과 종합으로 정의를 하였고 오웬이란 사람이 설계 과정을 문제 명료화, 개념적 설계, 구상 설계, 상세 설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즉, 이 설계 과정은 설계 활동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공학적인 구상과 모델링, 아이디어 개발과 종합의 절차적 과정을 의미하면서 이 설계는 그 과정에서 개념 설계, 구상 설계, 상세 설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즈가 설계 활동의 네 가지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요. 인간들에게 사용할 기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다루고 또 기술 설계에 포함된 서로 다른 지식의 유형을 다루고 설계 과정에서 조직되어질 방법과 다양한 설계 활동을 다루고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고려하는 설계 방법을 다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술교과 교육의 필요와 요구의 네 가지 유형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설계 활동은 기술교과 교육의 주된 활동으로도 판단이 되고 기술적 활동의 방법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볼 때 설계 활동의 개념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설계 활동은 인간의 필요와 요구에서 출발하는 기술적인 교육 활동이다. 이러한 특성은 예술적인 디자인과는 구별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이 설계 활동은 일정한 사고 과정에 기초하는 정신적인 활동이다. 결국 기술교과 교육에서의 문제 해결과 설계 과정은 핵심적인 방법론이죠. 따라서 기술교과를 통해서 학습을 경험하는 일은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통해서 핵심적인 사고를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지적 사고 개발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화된 인지와 연장된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 기능주의에 바탕을 두었던 초기의 고전적 인지주의, 또 1980년대의 연결주의, 또 신경과학주의적 접근들이 비록 마음의 과정의 여러 가지 특성을 밝혀주기는 했지만 하지만 인간의 마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틀로는 아직은 좀 불충분하다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근데 이런 학문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구체적인 몸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출현하는 인간의 적응행위로서의 마음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고 이게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연장된 마음가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장된 마음가설은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한 개인 마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인지적 표상이나 처리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은 환경과 괴리될 수 없다. 환경, 몸, 뇌가 통합적인 단위를 이루는 바탕 위에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현되는 활동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은 인간의 인지의 특성 또 한계를 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약한다라고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였고 인간의 인지 구조는 역으로
환경을 규정하고 변화시킨다 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인지를 연구하고자 하였죠. 그래서 이 마음은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경적인 상태나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신경적 기능 구조인 뇌와 뇌 이외의 몸과 그다음에 환경 이 세 가지가 분리되지 않은 채 하나의 단위로 작용하는 통합체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아직은 통일된 종합적인 틀은 이루지 못하고 다소 산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고전적인 인지주의에서 배제되었던 이 몸을 마음의 바탕으로 되찾았다는 것, 또 마음이 환경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고 구체적 환경의 상황 지어진 인지로서 공간적 연장성이 없는 마음이 아닌 환경에 연장된 또 확장된 마음으로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단위로 작용하는 그런 역동적인 또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틀에서 재개념화할 필요성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체화된 인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몸을 통한 학습과 인지는 보다 인간이 마음, 몸의 분리가 아닌 이런 통합적인 체화의 과정으로 연관성을 갖는데 중요한 학습학적 발견이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기술 교과 교육도 손과 마음을 쓰는 교육이다라는 점에서 이 체화 인지는 기술 교과의 학습학적 인지에도 중요한 단위와 가치를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